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방류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오염수 방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역풍이다님, 네, 일하면서 바빠서 일하면서 들을게요 하셨네요. 일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사나님, 어제 날씨가 요란한 비가 내렸다 그쳤는데 오늘 아침부터 출근길 상당히 추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데 저도 약간 목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지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탈레몬님,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컴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네, 이선영님도 감사합니다. 장미양님, 김영민님 어서 오세요. 가는 날이 곰팡이님 안녕하세요. 네. 심은정님, 네. 반갑습니다. 박인규님, 튀김옷 좀 더 두껍게 해서 다시 튀겨달라고. 오늘 많이 추워졌다고. 왕 알렉산더님, 출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미님, 이제 진짜 날씨도 추워졌어요. 네. 날씨가 이제 저도 약간 두꺼운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좀 따뜻한 옷. 여러분들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운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누워서 잘 보냈습니다. 누워서. 예. 명절은 좀 누워서 보내야죠. 그러니까요. 누워야 제맛인데, 아니, 이놈의 방송사들은 왜 안 쉬나요? 뉴스는 안 쉬죠. 그러니까요. 계속 이랬어요, 또. 예. 저도 보니까, 많이 못 쉬셨겠구나 싶긴 했어요. 예. 또 뉴스도 계속 나오고. 보니 이사나님이 독감 접종 꼭 맞으시라고, 참차님도 독감 예방 접종 얘기하셨는데 정말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정말 좀 추운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님이 뉴스 바사삭 보면 국민 소가리 해결소 같다고. 김준희 에디터님이 이제 소가리를 쑥 해주실 텐데 예. 일단 지금 인사청문회 2개가 오늘 열리는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눌게요. 후보자께서는 그 자녀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자료 제출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와 배우자에 관련된 모든 그런 납세 자료라든지 부동산 관련 자료 모든 건 다 아마 의원님들 요구하신 만큼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녀들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된 생계를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사실은 본인들도 우선 본인들이 공개되는 걸 거부하고 있고 이미 관리에 따라서 그냥 지침대로 그렇게 고지 거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인촌 후보자 두 자녀가 7억 5,500만 원, 17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겨레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인촌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장남은 연극 배우인데 네. 31살이던 2015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이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32평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7억 5,5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차남은 회사원인데 31살이던 2019년에 같은 아파트 이제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니까 요게 40평형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크네요. 네, 예, 아파트 면적. 요거를 17억 6천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을 했고요. 장남은 현재 매매 후에 아파트를 임대를 놨고 차남은 실거주 중이에요. 대출 없이 매입했다. 예, 그러니까 31살에 이제 회사원인데 대출 없이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 관련자를 제출하면서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식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자식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인데, 그러니까 증여세 짧게 말씀드리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게 31살, 30살에 7억 6천만 원,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정도로 돈을 이제 충분히 모았겠느냐. 그러니까 회사원이 이제 31살에 혹시 17억 모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 살 때 요즘은 대출은 기본으로 좀 그렇죠. 끼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없이 샀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당연히 의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제가 좀 세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5억 원 이상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이 30%예요, 증여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증여를 하면은 3억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엔 증여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17억 6천만 원을 만약에 유인촌 후보자가 만약에 이렇게 차남한테 증여를 해서 냈다라고 하면은 증여세만 7억 원을 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낸 게 맞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니까 좀 이게 뭐 시끌시끌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부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냥 빌렸어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금 계획, 조달 계획서 쓸 때 뭐 얼마 지금 현행 이자대로 얼마를 갚하겠다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유 후보자 자녀의 재산이 공개된 게 있었는데 가장 최신 자료가 2011년 관보예요. 네. 공직에 있을 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때 장남은 1억 원, 차남은 4천만 원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에 지금 장남이 7억 6천만 원을 샀으면은 4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6억 원 이상이 는 거거든요. 근데 연극 배우인데 이 연극 배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수입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인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서면 질의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유 후보자가 국정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이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함께 이명박 정부 이제 블랙리스트도 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특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유 후보자가 장관일 때 2010년 하반기 국정원 국익전략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작성을 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건 상단에는 최근 연예계, 문화예술계 종북 인물들이 2012년 정치 일정, 그러니까 대선이죠. 요거를 겨냥해서 새 결집을 꾀하면서 정부 비판 활동을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건에는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종북 좌파로 문성근, 윤도현, 명계남, 이회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상단에 문건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 대회 기간 중요 보고에 반영 예정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찰이 물어본 거예요. 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검찰 조서에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의미냐 물어보는 거니까 제한이라는 거는 이게 민감한 내용이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게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일상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거 특별한 보고서라는 거고 거기에 대회 기간은 해당 부처로 문체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직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소위 말해서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예를 들면은 문체부에서 만든 뭐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러면은 뭐 의혹은 있지만 그거는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예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상 이거 엄청나게 많은 문건들이 국정원이 이제 만든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사건 집중 조사한 2019년 진상조사위원회 백서에 유인촌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가 340여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이제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백서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속 기관들에 대한 조직 장악,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문화를 확립했다는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예를 들면 한예총 총장 당시에 황지호 총장 쫓아내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그때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때 한예총에서는 이론 과목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중권 교수가 그때 그 가르치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진중권 교수도 막 반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사실상 문체부가 진두지휘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백서에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한예 종이죠. 네. 네. 아니, 한예종입니다. 네, 한예종.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청문회에서는 왜 나를 구속을 안 시켰는지 궁금하다. 104번이나 거론을 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김행 여성가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열리냐 안 열리냐 이러고 놓고 뭐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예. 파행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당이 단독으로 이제 일정을 잡은 거죠. 거기에 이제 여당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아예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김행 후보자도 여당이 안 들어오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감 표명 끝에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재발 방지 약속이 이제 이뤄진 것으로 알겠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뭐 전날에도 이제 윤재옥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게 좀 파행까지는 안 간 거니까 안 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이제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예. 식으로 날새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 24일에 이제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정부 공개하겠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행 후보자는 막상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제출 요구를 하니까 개인 사생활이다. 기업 영업 활동이라면서 대부분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있는 게 위키트리에 뭐 모회사로 있는 뭐 소셜 뉴스 아니면은 뭐 소셜 홀딩스 여기에 뭐 돈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 주식을 다시 맡긴 거를 뭐 주식 파킹했다라고 의혹이 있는 걸 다시 사들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제출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래 내역을 봐야 예, 되는 예, 거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업 활동에 기업 경영 활동에 저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제출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본인의 이제 약속을 안 지켰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청문 요구서에 낸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후보자 가족은 10년 동안 채무와 채권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 당시에 김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는 수억 원의 거래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8개월 사이에 7억 7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채권은 1억 7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제 김행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가 코인으로 수익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예, 민주당의 이제 문정복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건데 김행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가 기사 대가로 코인을 받은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반박을 했고요. 거래 내역 좀 공개를 하라라고 하니까 보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 내역을 공개하냐라고 하면서 뭐 실강이가 좀 벌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오늘 오후에도 좀 뭔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준영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어요. 이제 예.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 기류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결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이제 당론으로 하느냐 아니면 당론을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뭐 의원총회도 열고 하면서 이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일 당일 오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론으로 하든 안 하든 대체적으로 표수가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명동의안의 가결은 아예 선택지에서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공백이
지금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니까 뭐 설명 자료 마련해서 직접 읍소에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뭐 다수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9쪽 분량의 이제 설명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뭐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 및 사법정책, 뭐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 대법원장 임명 동향 처리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담겼는데 심지어는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명수 대법원의 어떤 뭐 유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계승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종의 딜인 거죠, 딜. 막 이런 것까지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법원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이제 전원합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 그쵸. 전원합의체.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거를 지금 권한대행 혹은 직무대행이 이거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사법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계속 올라올 텐데 이게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 업무만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있어서 이게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고 좀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균용을 부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균용 같은 사람을 또 올리면은 2번, 3번이라도 계속 부결시키겠다. 뭐 이렇게 좀 밝힌 상황이라서 어떤 후보자가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어떤 후보자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장기화 가능성,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어제 온유한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난 1일 이제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 당시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어서 논란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사안을 두고 뭐 지금 총리가 어제 법무처 TF 구성을 지시하고 뭐 9.11 테러 언급이 나오고 막 반국가 세력이 나오고 발언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지금 뭐 이제 방통위원장, 국무총리, 뭐 대통령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처 TF, 그래서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지금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이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세게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국기문란이다 이게. 아니 응원 클릭 좀 한 게 뭐 조작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9.11 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은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9.11 테러에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댓글 국적 표기 법안 요거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올해 1월에 올해 초에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 10명 국민의힘 10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하는 건데 요게 내용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IP는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숫자로 된 거 뭐 131 뭐 1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가 어느 나라 건지 국적을 표시하겠다는 거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 미국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딱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거든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에서 유일하게 딱 하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이거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다음 운용사인 카카오가 응원 클릭 조사 결과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밝힌 응원 클릭 조사 결과를 보면은 3,130만 건. 요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 저 8강전 그러니까 네. 축구 8강전 그때 한국 응원이 6.8%로 211만 3,190건 그리고 중국 응원은 93.2%로 2,919만 건 뭐 이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뭐 중국 응원이 많긴 하네요. 예. 네. 근데 요게 언제 이제 급등을 했냐면은 2일 자정이 지나서 0시 30분부터 이게 그래프를 보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심야 시간에.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끝나고 다음에 이제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이게 막 예를 들면은 막 이게 막 서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누가 이제 확 올리고 그게 IP 2개가 다 거의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50% 정도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왔고 30%는 일본에서 이제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제 IP를 우회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요거를 중국 종북 좌파나 이제 중국 조작 세력들이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조작을 누가 했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 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 네. 하고 16강전 했거든요. 그때 다음에 클릭 비율이 키르기스스탄 응원이 8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중국하고 전에도 16강전에 그리고 여자 축구 8강전에서도 이제 북한 팀 응원이 75%까지 올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평가전 했잖아요. 네. 사우디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요 앞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로그인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이들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번도 누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포털 입장에서는 클릭수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올려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서 놀라는 거죠. 사실 놀라는 이게 거죠. 응원이 뭔가의 누군가의 여론이나 이런 걸 흐름을 알아본다기보다 누구 이겨라 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클릭수 많이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딱 보다가 뭐 특이한 사람들 아니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키르기스스탄을 올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 가가지고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막 이제 조회수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한국 중국전도 이게 실제 중국에서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DC인사이트의 VPN 게이트 갤러리, VPN은 이제 우회하는 그쵸? 거네요. 네. 인터넷 우회하는 건데 거기에서 축구 응원 주작 중 이렇게 한 게 0시, 그러니까 2일 새벽 0시 38분에 이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조작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때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점이 급등 그러네. 딱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시간에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DC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떡밥을 물었다.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을 두고 호들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그 VPN이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일본으로 나온 게 반드시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없어. 한국에서 가서 네덜란드나 이렇게 우회할 수 우회할 수 있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이런데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수사를 한다니까 이제 수사하면 확인이 되는 정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털 길들이기다.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여야가 굉장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양가 총선을 앞둔 예비고사 성격이 너무 강해지고 이게 정권 심판론대 뭐 이제 정권 뭐 지지론 뭐 이게 이제 결집하는 이제 세계 대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MBC 이제 김종배 시선집 중에 나와서 보통 보궐선거가 30% 중후반대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40%는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양당 강성 지지층에 상당히 격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김기현 대표도 뭐 현지 유세를 하고 지금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막 다 고문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선처럼 상황이거든요. 막 체크하고 뭐 출석 체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만약에 졌을 경우에 특히 크게 졌을 경우에는 후폭풍, 지도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병상에서 사전투표 독려하기도 하고 뭐 이번 주말에는 선거 지원 유세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병상에서는 SNS 메시지를 올렸어요.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박찬대 최고위원을 좀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근손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뭐 확답은 아니지만은 주말에 유세로 현장 유세를 잠깐 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내일 금요일부터 6, 7일 양일간이 일단 그 사전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태우 후보 재산 신고 내역 공개되면서 약간 논란이 좀 일었더라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은 김 후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10억 5,100만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10억 4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신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 후보가 출마하는 강서구에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전세권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 부부 소유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매물은 각각 13억 원대에서 17억 원대, 13억에서 14억 원대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신고된 게 훨씬 더 낮게 좀 신고됐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이게 강서에서 구도심 빌라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보증금 1억에 월 30만 원짜리 오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진교훈 후보는 등촌동의 30평대 후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촌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공이 맞나? 그러니까 빌라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제 아파트 살다가 이제 빌라로 옮겼거든요, 얼마 전에. 네. 빌라 아픔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제가 빌라 사는 게 죄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약간 어휘 선택에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는 뭐 이때문에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네. 누가 애교로 봐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목요일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삭 코너입니다. 딩딩대학의 키워드 장인 MBC 염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때는 좀 쉬셨어요? 네, 연휴 때는 2+2+2 2+2+2 이틀은 양가 찾아뵙고 이틀은 푹 쉬고 이틀은 일하고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유, 그래서 뭐 아주 알차게, 알차게 꼼꼼하게 보내셨네요. 알차지만 상당히 슬프게. 아, 근데 연휴가 너무 보내봤습니다. 길어도 네. 다들 제가 주말에 네.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추석 연휴 때 서울 이렇게 한산하죠, 원래는. 시내 나가면 한산해야 되잖아요. 너무 사람이 바글바글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이렇게 떠밀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 가자. 약간 이런 네.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휴라고 해도 명절이 길어도 뭐 외국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 뭐 네.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뭐 가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뭐 한강에도 사람이 굉장히 미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는 위로가 놀고 싶었다는 거. 위로가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네, 탈레모님이 정리왕, 염규현 기자 네. 출동.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일목요원, 요연 일목요연? 염총장, 네. 요연 염총장 하셨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어떤 이슈, 정리왕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슬프게 2+2+2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한 켠이 가득 채워졌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시안 게임 관련 소식 가지고 그럼요. 왔는데 어제 양궁에서도 또 반가운 금메달 소식이 있었고요. 네. 어제 축구 혹시 보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전. 2대2를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긴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긴박감 있는 경기였고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셨겠죠? 예. 저는 우상혁 선수가 박수 막 유도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뭔가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경기를 이러면서 좀 즐기려는 모습? 그게 이게 스포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막 그렇죠. 든든하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네, 지난달 말에 아시안 게임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추석 연휴랑 딱 겹치면서 연휴 기간에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제 아시안 게임 4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마침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시안 게임이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와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년 연기입니다. 1년 연기. 사실 많은 분들이 로고 보고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니야? 2023년인데 왜 맞아요. 2022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실제로 명칭이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지난해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래서 비슷하게 미뤄졌잖아요. 그 도쿄올림픽도 2021년에 했는데
2020 도쿄 올림픽이 맞아요. 로고였거든요. 네. 이것도 1년 미뤄졌었고 이번에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동일하게 1년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1년 미뤄지다 보니까 축구 경우는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멤버를 23세 이하로 꾸리는데 그렇죠. 이제 와일드카드 3장 주어지고 근데 똑같이 이제 도쿄 올림픽이랑 이번에 아시안 게임은 나이 제한이 24세로 맞습니다. 변경됐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대회 치러지기까지도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과거만 해도 이 국제 스포츠 유치는 그 국가적인 좀 명예, 경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10년 들면서 이거 유치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게 특히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을 브라질이 2년 나라 내리 그냥 월드컵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파국이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 인천 아시안 게임도 한동안 빚더미에 고생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야, 이거 뭐 큰 대회 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 이런 인식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만 유치를 희망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2000년 10년대 중반 다른 나라들이 막 꺼리던 시기 중국은 국력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막 유발 효과가 막 일어나고 막 집 지어놓으면 막 2배 되고 막 약간 이런 우리 고도성장기를 따라오던 시기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지금은 위기에 빠진 헝다그룹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축구팀에 그렇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막 영입해오고 막 난리도 난리였죠, 아니던 난리였죠. 시기가 요때군요. 그쵸. 딱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지원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항저우만 혼자 지원을 하고 그래서 2022년에 경쟁률이 없었습니다. 단독 지원, 단독 유치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중국 상황이 이제 막 올라가다가 좀 좋지 않아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자기들 잘 나가니까 그거 우리가 할 테니까 줘봐 이러면서 가져갔는데 막상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봉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던 거고 네. 올해는 고금리 여파가 또 이어지면서 아까 그 잘 나가던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지경까지 왔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1년 늦게 바로 이번 달, 지난달 9월 말부터 대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통해서 이제 소비도 좀 늘고 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이번에 대대적으로 어쨌든 모았어요. 이번 대회 45개 나라에서 12,5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 기록했고요. 북한 대표팀도 5년 만에 국제대회에 복귀해서 참석을 알렸거든요. 지난 23일에 있었던 개막식 장면, 우리 선수들과 북한 선수단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개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회식에서 16번째로 입장한 우리나라는 펜싱 구본길과 수영의 김세영이 공동 기수로 나선 가운데 선수들도 밝은 표정으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5년 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한 북한은 7번째로 나타났고 개최국 중국이 마지막 순서로 등장할 때는 경기장이 큰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최종 성화 점화였습니다. 온라인 성화 봉송에 참여한 1억 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표해 조직위원회가 만든 디지털 성화 봉송 주자가 도쿄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왕순과 함께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5년을 기다린 선수들의 16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여행 작가님이 오늘 의상 맞춰서 입으신 거냐고 진짜. 제임스디님이 둘 다 후드티 입었다고. 저희가 오늘 스포츠 아이템이라서 혹시 그냥 바지는 아니요. 청바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맞춰 입진 네, 않았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혹시나 맞췄나? 네. 벌써 시작한 게 근데 아시안 게임이 진짜 벌써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이제 곧 끝나가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연휴를 끼다 보니까 연휴 때 그래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덧 훌렁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작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눈에 띄는 장면도 많았고요. 눈에 띄는 기록도 많았고요. 또 때로는 아쉬운 장면, 또 생각지 못했던 논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대회가 남긴 것들, 과제, 키워드를 통해 앞으로 좀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황금 세대입니다. 황금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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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대회에서 기사에 제일 많이 언급된 표현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선수들이 다 감동을 많이 줬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너무 좋은 모습들이었는데 그 많고 많은 경기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경기를 꼽자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승전보를 계속 전해줬던 종목 바로
수영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영을 이렇게 잘해? 뭐 했다 하면 태극기가 계속 앞에 막 찍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진짜 유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영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박태환 선수가 2010년대 그 전부터 등장하면서 수영하면 박태환, 그렇죠. 박태환 하면 수영 이런 식으로 기량이 월등한 한 선수에 이렇게 의존하는 측면이 사실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 종목이 뭐 메달 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수영에서만 메달이 박태환 선수가 있었던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메달이 13개였거든요. 이번에 메달이 22개입니다. 수영에서만 이미 크게 그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박태환 선수 이후에 우리 수영이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2010년에 박태환 선수가 있을 때 13개를 끝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금메달도 없이 은메달과 동메달만 있었고요. 지난 200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는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도합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에 불과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메달 수만 보면은 막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한국 수영의 가능성을 본 대회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메달만 보면 그래도 중국이 많긴 하잖아요. 네, 전체 메달은 중국이 58개나 가져가긴 했습니다. 금메달 28개 포함해서. 근데 네. 뭐 중국은 워낙 또 선수층도 두터웠고 기존에 또 1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사실 그 뒤를 잇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이제 아시아 수영 2위를 자부해 왔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거의 대등하게 따라잡은 거고요. 수영에서 나온 금메달 개수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확실히 스포츠는 끌어주는 인물이 있어야 그 뒤에 퀴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되게 눈에 띄는 게 어느 한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아주 골고루 기량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던 황선우 선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좀 두각을 나타냈던 네. 황 선수는 물론이고요. 진짜 종목, 그러니까 수영 중에서도 그 세부 종목별로 정말 선수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뭐 메달도 메달이지만 기록면 또 경기 내용 면에서도 이전 대회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개인 8개 종목 또 단체 6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14개가 쏟아졌고요. 금메달은 남자 자유형 쪽에 좀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나왔고 나머지 메달들은 남녀도 가리지 않았고요. 또 50m부터 400m, 800m 막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서 방금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태환 선수들을 보고 자란 이른바 박태환 키즈들이 올해 꽃을 피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면 다관왕도 나왔잖아요. 네, 다관왕도 2명이나 나온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와 개형 8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2관왕에 올랐고요. 김우민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 그리고 개형 8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수영 경기 보면서 진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곰팡이님이 네. 수영은 황금 시대로 전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앞으로 더 기대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선수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젊은 선수들도 많고요. 김우민 선수가 22살인가 그렇거든요. 네. 또 실력이 점점 성장형입니다. 늘고 있어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키워드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가 왔다. 이거 바꿔 말하면 황금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왔고요. 당장 내년에 2월에 있을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 또 바로 내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워줬습니다. 네. 네. 황금 세대의 활약 앞으로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메달이 전부는 아닙니다. 뭐 메달을 따서 잘했다라고 솔직히 하는 측면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메달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선수들 기세가 워낙 좋고요. 막 웃으면서 그럼요. 신이 나서 막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분위기도 좋아 보여서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황금 세대라는 키워드 아마 이번 대회 끝나고 나면은 많은 또 기사나 기록들이 남겠지만 나중에 한국 수영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조련 박태환을 빼놓을 수 없듯이 조련 박태환.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순간 2023년 이 황금 세대들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서 키워드로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그 눈뜨면 고통님이 눈뜨면 왜 고통이에요? 눈뜨면 웃어야지. 눈뜨면 고통님이 네. 수영 보는데 전율이 느꼈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맞아요. 얘기하셨고 네. 장미한 나는 미미님은 한국 펜싱도 발전하는 게 보여서 좋았습니다라고 맞습니다. 펜싱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수영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대회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컴퓨터 게임, e스포츠도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아,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예전에 오락실에서 진짜 많이 하던 건데. 라운드 1, 예. 파이트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된 거죠? 사실 이번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여기가 PC방인지 아시안 게임인지 사실 처음 어리둥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키워드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정식 종목이고요. 네. 또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네. 또 배그로 유명한 그쵸. 배틀그라운드, 게다가 축구 게임, FC 온라인 등이 포함이 됐고요. 모두 7개 종목의 e스포츠가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4개 종목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e스포츠의 레전드 하면 우리나라의 그 페이커 빼놓을 수 이상혁 없죠. 선수가 출전하면서 선수촌에서 이 선수랑 인증샷 찍는다고 막 줄을 섰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저희 뭐 그렇죠. 컨텐츠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도 e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전을 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게임 산업 강자로서의 어떤 체면을 좀 살려줬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FC 온라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낸 걸 시작으로 해서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첫 금메달이 나왔고요.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강팀인 중국 대만을 연달아 꺾고 우리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게임 쪽, e스포츠 쪽이 또 다른 우리의 메달 받칠 수도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네.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 제가 네. 잘 모르니까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해설을. 뭔가 이제 사실 예전에 비슷한 게 이제 바둑 같은 게 그렇죠. 바둑을 모르면 사실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둑 해설진이 막 형세 판단해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e스포츠도. 그럼 네, 위상이 알파고랑 대국할 때도 네. 네티즌들이 뭔가 알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댓글을 못 달고 맞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e스포츠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출전한 김관우 선수 인터뷰가 그렇게 또 유독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 성지영 앵커는 떠오르시기만 했겠지만 저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후벼 팠나요? 왜냐하면 저랑 동년배예요. 그래서 40대 게이머로 정말 이분이 그 우리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고인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30년 고인 한우물판 게이머로서 이번에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당시 우승 장면 또 김관우 선수 저랑 동년배의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강풍을 뿜어내는 아도겐. 하늘을 향한 어퍼컷 오류겐.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았던 추억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이 게임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우리나라의 44살 김관우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기까지 올 줄은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기쁘고요. 이 애국가가 나로 인해서 울렸다. 그게 좀 정말 가슴 벅찬 느낌이었습니다. 시작은 30여 년 전 초등학교 시절 동네 오락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동네 형들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어깨 사이사이 너머로 보면서 구경하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락실 절대 가지 말라고, 거기 무서운 형들 많잖아요. 하지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가야지. 어릴 때부터 재능도 남달랐습니다. 오락실 가서 그런 격투 게임을 잘하면 근처 형들한테 항상 끌려가서 이렇게 좀 혼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좀 맞아보지 않았다 그런 분은 실력이 좀 의심스러워요. 집중력과 승부욕도 강했습니다. 옆에서 옆구리를 맞아가면서도 이 콤보를 넣는 거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그런 의지로 그만큼 강한 승부욕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혼을 내던 어머니의 축하 문자에 너무나도 기뻤고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때 혼내셨던 분은 저희 엄마밖에는 없고요. 약간 이제 어설픈 게 이제 치기 어려운 카톡 친 것처럼 이제 어설픈 문자로 이제 아들 나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가 와서 너무 기쁘고요. 네. 박인규님이 어릴 때 오락실에서 100원으로 마지막 판까지 깨기 많이 했었죠 하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오락실에서 나쁜 형한테 따조 뺏기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따조는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탈레오님이 아도겐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눈뜨면 고통님도 오락실에서 삥 뜯는 형들 네. 많았다고 네. 이 나쁜 형아들 기억을 다시 되새기시는데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네. 사라진 친구들 찾으러 오락실 맞아요. 출동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 문화가 이제 PC방 문화 이전에 오락실 문화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e스포츠도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색 종목으로. 근데 이 이외에도 이 주력 종목이 아니었던 분야 많이 선전해 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까 바둑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바둑 같은 경우에도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바둑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전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남자 단체전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또 바둑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1년치 연봉과 메달을 맞바꾼 양궁 동호인 출신 직장인 선수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컴파운드 양궁 혼성전에서 은메달을 딴 주재훈 선수 얘기가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한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내는 리커브와는 다르게 컴파운드는 좀 기량이 평준화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리커브가 약간 오토매틱 운전이라고 치면은 컴파운드가 약간 리커브가 그 매뉴얼 운전이라 치면은 컴파운드가 약간 오토매틱 운전이다 보면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컴파운드는 기량이 평준화돼 있어서 메달 따기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선수가 이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양궁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을 잡고 했는데 약간 너무 잘한 거죠. 동호인 중에서. 그래서 재능을 뒤늦게 발견하고 5차례 도전 끝에 태극마크까지 당한 케이스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선수도 대단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아마추어 출신이지만 실력만 보고 국가대표로 뽑아준 협회도 좀 대단한 측면도 있는 거고 그게 맞물리면서 태극마크를 달긴 달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주 선수가 지금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청원 경찰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휴직계를 내고 지금 출전했다고 합니다. 아, 국제대회 참가하고 그렇죠. 이제 뭔가 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급 휴직이었고 당연히 이제 부인이 허락을 해줘서 남편이 아이고. 수입도 없이 지금 있다 뭐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제 막 누리꾼들이 막 댓글로 막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부터 해가지고 사연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전 이게 기사를 보면 약간 네. 행간의 기자도 약간 행간의 네. 의미를 담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도 없이 아들들을 거의 홀로 돌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멘트를 보고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보이는데 월급 주란 얘기죠? 제 댓글에 보니까 네. 무급 휴직이라니 수자원은 국가대표 내기 위해서 휴직게 된 저분에게 휴직 낸 기간 동안 월급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네. 댓글도 있고 홍보팀 뭐 하냐? 빨리 후속 기사 내야지. 네. 진급도 물론 뭐 1년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소급 적용하고 막 이런 네. 쭉쭉쭉 막 댓글로 막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뉴스 바사삭의 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만약에 월급이 지급된다면 우리 방송 때문인 걸로 일단 정리하고 가시죠. 미라클님이 홍보팀 잘 보고 계십니까? 미라클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놓지 않으시고 끝내 국가대표님이 되신 그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네. 뭐 박수 뭐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맞아요. 이우상님이 포상금 보시면 용서해 주실 것 같다고. 애국자라고 맞습니다. 제우티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 새로 정식 종목들도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좀 끌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아까 바둑처럼 정말 오랜만에 기회를 잡은 종목들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롤러스케이트 종목이었는데 네. 사실 롤러스케이트에서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번째 키워드 0.01초입니다. 0.01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 롤러 3000m 계주 결승전이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바퀴까지 1위를 지켰어요. 사실 이거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쇼트트랙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1위를 하다가 싹 들어오는 장면이고 그래서 금메달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주자였던 정철원 선수가 결승전 직전에서 이렇게 무릎을 잡으면서 이야 하려는 찰나에 그 동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역전이 된 거죠. 사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서 이게 역전된 건지는 사실 육안으로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우리 선수가 이렇게 세리머니 동작을 한 반면에 2위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하던 그 맞아요. 발 뻗기 네, 많이 보던 장면이죠. 많이 보던 장면이었어요. 그 쭉 뻗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탁 열어보니까 글쎄 1, 2위가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 차이가 0.01초. 그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 0.01초였고 네. 정말 육안으로도 구분도 힘든 그 짧은 시간 차이로 대만 선수들이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우리 선수들 정말 어렵게 기회를 얻어 나온 경기였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결국은 경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상황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는 아슬아슬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정철원이 두 팔을 벌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우승을 예감했고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를 펼쳐들고 서로 기쁨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결승선을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니 정철원이 이른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사이 쭉 뻗은 대만 선수의 왼발이 0.01초 차로 먼저 들어온 겁니다. 대만 선수들을 향한 축하의 박수에 우리 선수들은 그대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함께 시상대에도 올랐지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예상치 못한 큰 실수가 나와 선수들도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아, 네. 김밥님이 인생 경험했나요? 라고 하셨고, 박인규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임금님계캐님이 역시 가장 위험한 마음이 방심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고, 선수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뭐 질책을 한 댓글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깝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아시안 게임의 인상적인 좀 안타까운 장면으로 0.01초라는 키워드가 남게 됐고 네. 이번에 구기 종목 중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더러 나왔습니다. 네. 남자 농구와 여자 배구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메달권에 꾸준히 들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17년 만에 각각 노메달을 기록했고요. 남자 농구의 경우에는 중국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점수차로 패배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더 아쉬웠던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 모두 사실상 2군 선수들을 파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좀 아쉬움을 표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여자 배구의 경우에도 에이스였던 김연경 선수가 빠진 그 빈자리가 워낙 커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서 또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너무 잘 싸워줬었는데 이제 맞아요. 그다음에 또 네. 아시안 게임에서 이러니까 좀 그 빈자리도 좀 많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내년에 그런 또 것 바로 같아요.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들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정말 논란인데 저는 사실 뭐 우리 얘기 잠깐 하자면 어제 남자 축구 그 우즈벡 경기 보면서 너무 거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엄원상 선수가 부상이고 맞아요. 결국 나갔거든요. 네. 지금 일본전도 뛸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지켜보자는 얘기도 네. 나오는데 북한 선수들도 이보다 좀 앞서서 되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일본과의 경기 때는 저는 북한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스텝이 물을 주려고 이제 일본 스텝은 일본 선수한테 주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물을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과격한 행동. 그 물을 달라고 그러고는 일본 스텝 뭐야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위협하는 모습이 네.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갖고 맞아요.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아무리 스텝이더라도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국 스텝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네, 다른 나라라 더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제 페널티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결국 패배했는데 사실 판정에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거는 경기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야 있죠.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쳤고요. 더구나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단체로 심판에게 약간 맞아요. 몰려들어서 네. 너 때문에 졌다는 식의 어떤 걸 화풀이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부 언론에서 뭐 약간 깡패 축구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여서 이번 경기에 상당히 뭐 스포츠맨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좀 5점을 남겼습니다. 네. 아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 아시안 게임도 이번 주말이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네요. 네, 정말. 이제 오는 일요일입니다. 네. 10월 8일 폐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딱 사흘 딱 남겼고 있어요. 네. 마지막 날 폐막식 좀 빼고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주목해볼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건 마지막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2위 탈환입니다. 2위 탈환 보니까 2위 탈환하고 약간 물음표를 붙여서 얘기하시네요. 네, 이게 제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게 현재 3위입니다. 약간의 희망사항도 있고 네. 혹시나 2위 될까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현재 지금 메달 따끈따끈하게 상황이 현재 네. 아시안 게임 메달 순위 검색해보면 오전이랑 변동이 없네요. 현재 일본이 37개로 2위고요. 네. 우리나라가 33개로 3위입니다. 현재 4개 차인데요. 금운동을 합친 메달 수는 우리가 148개로 일본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기준으로는 3위로 4개 차이, 전체 메달로는 우리가 2위로 지금 1개 차이로 좀 거의 2위 경쟁을 각축을 벌이면서 지금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선수단 원래 목표가 3위긴 했잖아요. 원래는 3위였습니다. 원래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종합 3위를 목표로 출전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분야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는 30개 초반에 좀 멈춰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남은 경기 중에 여전히 금메달 나올 경기들이 우리가 꽤 있다는 거고요. 또 그중에 한일전이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단 축구가 당장 토요일에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결승전이면 문제야. 꼭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일전이야. 문제야. 아, 못 찾죠. 근데 토요일 밤이야.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날 치킨집 불나겠네요. 불나죠. 네. 근데 축구는 어디서 봐야 되죠? 축구는? 축구명가 MBC에서 봐야 되죠. 그렇죠. MBC에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MBC에서 꼭 오시면 되는데 MBC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여쭤봐서 당황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네. 토요일 밤 맞붙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메달 2개짜리입니다. 메달 2개짜리요? 우리가 지면 일본이 금이 추가되죠. 아. 그러면 우리는 못 따고 거기가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반면에 따오면 거기 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하고 있고요. 또 야구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부터 한일전 하고 있어요. 야구는 뭡니까? 어디서 봐야 됩니까? MBC에서 봐야죠. 야구평가 MBC에서 봐야죠.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이 야구 결과 그리고 이 야구 결과 뒤에 주말에 중국이랑 또 야구를 붙어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야구에서도 메달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0대 0으로 지금 치열하게 맞아요. 네. 게임이 진행 중이네요. 네.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양궁의 경우에도 주말에 결승전이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궁에서 이렇게 수금을 좀 하고 말 그대로 수금이에요. 수금을 하고 구기에서도 수금하면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가라데가 남아 있어요. 아, 가라데. 가라데 거기 또 수금 바치긴 그러네요. 해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2위가 조금 빠듯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스포츠는 공은 둥글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 대회 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올라온 게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 때는 우리가 금메달이 49개였고요. 일본이 75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3위라도 그 당시에는 거의 26개의 차이가 났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위를 탈환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갚아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또 설령 3위에 머문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목표였던 데다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아드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선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님비의 캔디님이 그냥 아시안 게임은 MBC. 아 그렇죠. 라고 아시안 게임은 MBC. 네. 참차님이 네. MBC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시사는 어디입니까? MBC죠. 뉴스 바사삭입니다. 점심시간 네. MBC 뉴스 점심시간 바사삭입니다. 시사는 네. 뉴스 바사삭. 뉴스 바사삭입니다. 네. 저는 이제 메달 색깔보다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게 또 준비를 맞아요.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다치지 않고 이 레이스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제 우상혁 선수 사실은 은메달이었지만 활짝 웃으면서 만족하는 모습 너무 감동을 줬고 사실 우상혁 선수가 그 직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는 또 1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 올림픽 때 또 열의를 또 인터뷰로 보여줬는데 약간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뤄지면서 아유 이번에 또 돌아왔네 싶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랑은 또 바짝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이 올림픽이죠. 이게 내년에 올림픽 내년 7월이에요 또 바로. 근데 우리 지금 9월 10월에 아시안 게임 하고 또 내년 초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 앞두고 빅 이벤트들이 이제 종목별로 나오니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래서 지금의 이 관심 또 우리가 반짝한다고 또 소수 종목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어진다 내년까지. 그래서 쭉 간다. 세계 선수권 내년 올림픽까지 스포츠 일정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스포츠는 어디입니까? MBC. 기억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아시안게임 정리 이 정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정리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이제 키워드 쭉 띄워주시고 보면은 슬슬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 1년 연기된 벼르고 벼르던 아시안게임이었다. 네. 중국이 경제난 속에 대대적으로 좀 열었다. 근데 여기서 초반에 특히 우리 추석 연휴를 기쁘게 해준 황금 세대가 희망을 줬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랑 동년배의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들을 비롯한 이 이색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꽤 선전했다. 네. 다만 그렇게 나온 종목들 중에는 0.01초 차이로 안타깝게 또 좀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또 아시안 게임이 흘러가고 있고 이번 결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3위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픽 그 글픽까지 마지막까지 MBC 꾸준히 봐주시면 2위 탈환 여부 3위 얼마나 또 격차를 좁히는지도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딩딩대학 키워드 바사사 MBC 염기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리포님이 꿈을 쫓는 용기가 있다면 모든 꿈은 이룰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5일 목요일 뉴스바사삭.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안녕하세요. 다시 여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평생 하지 않은 일을 항상 후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침묵이 평생 지속되지만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더 빨리 말했어야 할 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른 전표를 손에 쥐고 마침내 환생번호를 골랐다. 나는 거의 울 뻔했다. 지하세계에서 10년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대박을 터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오랫동안 그에게 달라붙어 놓지 않는 꼬마꼬리 같은 존재였다. 당신이 추울수록 나는 더 불합리합니다. 졸업식 날, 분노와 절망 속에서 나는 종종 그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강제로 키스하고 한 번 강요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끔찍할 정도로 강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맛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하고 나면 정말 죽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한때 내 꿈을 꾸었고 탐두옹차오가 나를 미친 듯이 여기저기서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제가 되어도 파내야 한다. 다행히 나는 똑똑해서 뼈가 모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지하세계는 여전히 평소처럼 동행거입니다. 퐁은 환생 절차를 수행하고 기획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고 환생부에 배정됩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윙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마이, 누 노이에트. 다음 생에는 부자 아가씨, 미소, 어린 시절이 될 것입니다. 내 평생 바람은 순풍이고 물은 불운합니다. 진정한 승자. 이 숫자를 얻기 위해 10년을 헤매어야 했습니다. 전생의 덕을.